2013년 6월 21일 8세 소녀 체리시 페리윙클은 다음날 아버지 빌리와 함께 여름 방학을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날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체리시의 부모님은 이혼해서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체리시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그녀의 어머니 레인과 어머니의 남자친구 그리고 2명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체리시가 비행기를 타기 전날이었고 그녀는 몇 달 만에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레인은 아버지와 만나러 가는 체리시를 위해 딸의 여행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체리시의 여행 가방을 챙기다가 딸이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레인은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딸이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에게 새 옷을 사주기 위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30분 어머니 레인은 딸 체리시와 다른 2딸과 함께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잡화점 체인점인 달러 제네럴 스토어에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레인은 차도 없었고 운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게까지 걸어갔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 레인과 그녀의 딸들은 가게에 도착하여 옷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레인은 여행을 떠나는 체리시에게 전부터 사주고 싶었던 빨간색 하트가 그려져 있는 작은 흰색 드레스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딸 체리시도 어머니가 골라준 옷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레인은 이 옷을 딸에게 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옷을 계산대에 가지고 가자마자 이 옷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레인은 수중에 겨우 $100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은 다음날 딸 체리시를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비용을 포함하여 며칠간 사용할 생필품을 구매해야 할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고른 옷은 $100가 훌쩍 넘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옷을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인은 옷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쓸쓸히 아이들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레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황급히 가게로 들어와 다짜고짜 점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점원에게 방금 나간 여성이 옷을 왜 구매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점원은 그의 질문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돈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간 레인을 뒤따라갔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레인에게 자신을 던이라고 소개했고 방금 레인이 딸에게 줄 옷을 사지 못한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어 이렇게 뒤따라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던의 말에 레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용건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던은 화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150 상당의 월마트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던은 우리는 당장 상품권이 필요 없으니 아내가 오면 월마트 상품권을 선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이 상품권으로 딸에게 이쁜 옷을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레인은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월마트 상품권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던이 계속해서 레인을 설득하자 레인은 마지못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던의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차장에서 약 20분간 던의 아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이상하게도 던의 아내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던은 이상하다고 말하며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던은 아내가 지금 월마트로 가고 있다고 했고 월마트에서 만나서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다고 레인에게 말했습니다. 던은 레인에게 월마트까지 차로 10분 정도 걸리니 자신의 차를 타고 월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레인은 아이들과 함께 처음 본 남자의 차를 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월마트까지 걸어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레인의 말에 던은 한숨을 쉬며 곧 월마트가 영업을 종료하니 차를 타고 이동하자고 했으나 레인은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던은 레인에게 비가 오니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하자고 다시 한번 말했고 월마트에 가서 상품권을 전달해주고 내친 김에 레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본 제이는 결국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레인은 새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던의 밴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던의 밴은 흰색이었고 내부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던은 유모차를 트렁크에 실어 주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밴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차에 레인과 아이들이 다 탄 것을 확인한 더는 즉시 10분 거리에 있는 월마트로 출발했습니다. 더는 차를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탄 레인에게 월마트에 가서 아내에게 상품권을 받으면 상품권으로 딸에게 이쁜 드레스를 사주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는 레인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아이들에겐 상냥하고 자상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던에게는 아내가 없었고 당시 벤에 타고 있었던 레인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던의 벤이 월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월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더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는지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와 통화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더는 레인에게 우리가 먼저 도착한 것 같다고 말하며 아내가 올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월마트에서 쇼핑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던의 말에 레인은 알겠다고 말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 안에 들어가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150짜리 월마트 상품권이 생겼다는 생각에 레인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장바구니 안에 담았고 아이들에게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하나씩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딸 체리시는 바로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장바구니 안에 담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던이 마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의 옆엔 아내가 없었습니다. 한참 신나게 쇼핑하고 있었던 레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온 던에게 아내가 도착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레인은 만약 던의 아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쇼핑한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던에게 아내가 도착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레인의 말에 던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아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다 계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레인을 안심시킨 던은 홀로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장바구니 안에 밧줄묶음 하나를 넣었습니다. 밧줄묶음 하나를 고른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쇼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던의 눈은 장난감 코너에서 장난감을 구경하고 있었던 체리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체리쉬의 주변을 맴돌며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개처럼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던은 장바구니에 신발 한 켤레를 골라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레인은 던에게 아내에게 줄 선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레인의 말에 던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체리쉬에게 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던이 고른 신발은 여성용 하이힐이었는데 이것은 8세 소녀가 신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이었습니다. 레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선물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던은 레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체리쉬를 응시했습니다. 던의 말에 레인은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당시엔 던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레인이 쇼핑 때문에 바빠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동안 던은 체리쉬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드디어 체리쉬와 단둘이 마트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체리쉬도 던이 비가 오는데 차를 태워준 상냥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여 큰 경계를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할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회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는데 이때까지도 던의 아내는 상품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레인과 그녀의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체리쉬가 던에게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자 던은 레인에게 체리쉬와 함께 맥도널드에 가서 음식을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레인은 딸 체리쉬가 던과 단둘이서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널드는 월마트 매장 안에 있었고 당시 주변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레인은 딸 체리쉬가 던을 따라 맥도널드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던과 체리쉬가 맥도널드에 간 지 20분이 지났으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던과 맥도널드에 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레인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레인은 쇼핑하면서 가득 채운 장바구니를 들고 하염없이 딸 체리쉬와 던을 기다렸으나 월마트가 폐점할 때까지 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인은 물건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미친 듯이 마트와 맥도널드 사이를 오가며 딸과 던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든 레인은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주차장으로 나가 던의 차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엔 이미 그의 흰색 밴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레인은 던이 딸 체리쉬를 납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오후 11시 20분에 911에 전화하여 딸이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월마트로 출동한 경찰은 즉시 월마트 내부를 수색했으나 체리쉬와 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던이라는 남자를 이날 처음 만났기 때문에 경찰에게 던에 대해 이야기할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는 경찰에게 그가 흰색 머리를 한 노인이라고 말하며 던의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그가 흰색 밴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레인의 모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던이라는 남자가 누구일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은 월마트 CCTV를 돌려보자마자 대번에 던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던이라는 남자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58세의 도널드 던 스미스라는 남자였으며 1970년대부터 범죄를 저지른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1993년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이후에 수시로 성에 관한 범죄로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사건 발생 3주 전인 2013년 5월 31일에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어머니 레이는 던에게 납치된 딸 체리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밤 안타깝게도 경찰이 밤샘 수색을 했으나 던과 체리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013년 6월 22일 아침 9시 운 좋게도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이 흰색 밴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해 공유받은 경찰은 즉시 흰색 밴을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차량은 용의자 던의 밴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던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의 밴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 안에서 체리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레인이 가지고 온 유모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던은 전날 밤에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인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경찰은 그의 하반신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던의 상태로 보아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가 체리쉬를 납치하고 물속에 유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전날 밤 용의자 던의 차량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건 목격자는 어젯밤 교회 옆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밴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즉시 경찰은 목격자가 이야기해 준 교회로 출동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교회 뒤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에 수색팀이 도착하였고 몇 분 만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체리쉬의 시신을 건져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그녀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몸 위엔 벽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리쉬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검시관은 체리쉬가 던에게 추행당한 뒤 살해당했다고 말했고 그녀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분기에 의한 외상이었다고 발표합니다. 도널드 던 스미스는 즉시 납치, 추행 그리고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도널드와 체리쉬가 함께 월마트를 떠나는 CCTV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체포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의 밴이 체리쉬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DNA 증거였습니다. 그의 DNA는 체리쉬의 몸 안팎에서 발견되었고 체리쉬의 DNA도 도널드의 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도널드 던 스미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리쉬를 부검한 검시관은 재판정에 서서 체리쉬를 부검했을 당시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당시 검시관의 묘사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잠시 재판이 중단되었고 일부 배심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가 유죄라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어서였는지 도널드는 변호를 포기하고 증인도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변호사는 재판정에 도널드에 대한 변호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배심원단은 변호를 거부한 도널드에게 체리쉬를 납치, 추행, 그리고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도널드가 유죄를 선고받는데 고작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이렇게 도널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던 도널드는 감옥에 찾아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체리쉬가 스스로 자신의 밴에 올라탔다고 말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체리쉬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려 툭 친 것뿐인데 갑자기 사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도널드는 어머니에게 전과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체리쉬의 시신을 유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사형 판결은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월 그는 정말로 이 사건이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이후 딸 체리시를 잃은 어머니 레이는 나머지 두 딸의 양육권도 잃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어머니 레인이 딸 체리시를 잘 돌보지 못해 결국 도널드의 타깃이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체리시의 아버지 빌리도 언론에 나와 레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당시 레인과 딸 체리시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완전히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리는 당시 딸 체리시가 책임감 없는 어머니와 함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법원이 조금만 더 빨리 딸에 대한 양육권을 자신에게 줬다면 체리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당국은 어머니 레인이 딸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남은 두 딸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2016년 11월 두 딸의 입양이 완료되었고 당시 7세와 9세였던 소녀들은 호주로 보내져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다시 딸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아마도 그녀가 딸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레이는 딸 체리시가 살해된 이후 쇼핑에 미쳐 딸을 악마에게 내준 엄마라는 이미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는 현재까지도 체리시를 잃은 슬픔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